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정말 최근 우리 증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해주는가 싶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를 걷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점검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게 되는데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면서 이슈부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 교수님이시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이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맞아요. 네, 좀 탄식이 나오네요. 네. 원래는 올해는 장도 좋고. 네. 주말마다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말을 좀 웃으면서 보내고 싶은데 금요일마다 장이 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번 주부터 계속 시장의 화두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시장 인플레이션 걱정을 가지고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주목을 했었다가 네. 달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말을 안 들어요, 위원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2월 달 들어서 특히 변동이 심하죠. 하루 네. 2% 정도 변동하는 거는 평범하지 않아요. 하루에 1% 수준 이내에 가는 건 평범하다라는데 네. 하루 2% 이상 변동하는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시그널은 아닌가요? 오늘 안 하루도?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고 네. 이 불안함을 야기하는 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수급입니다. 네. 수급은 3개 주체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네. 작년부터 이어지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은 매수 주체, 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주체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동학개미의 10만으로 쭉 끌어올렸는데 이제 지수가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제 더 가려면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누군가 하나가 와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기관 계속 팔아내고 있고. 좀 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기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관은 예전에는 이제 간접 투자를 해서 펀드 열풍이 부를 때는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다 기관에다가 펀드 가입을 하고 네. 그 가입된 돈으로 펀드 매니저가 이제 간접 운영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기관의 힘이 셌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직접 하죠. 그렇죠. 기관은 그동안 신뢰를 못 줬어요. 그러니까 기관 돈을 빼서 개인이 직접 하니까 기관은 들어올 일이 없고 두 번째 펀드 말고 가장 큰 돈은 이제 연기금이 있어요. 네. 연기금은 뭐 국민연금이 가장 크니까 국민연금이 800조. 국민연금이 800조인데 이게 2030년 초반까지 얼마까지 기금이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형성되나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800조예요. 더 찍어보세요. 많을까요? 800이라고 하셨으니까 1000? 조금 더 써보시면 1200? 아주 많이 써보시면 1500? 3,200조까지 쌓입니다. 제가 너무 네. 소심했네요. 네. 3,200조까지 쌓이니까 그러면 그 기금은 이 들어오는 돈을 네. 들어오는 구간과 나가는 구간을 구별을 해서 네. 자산 배분 전략을 짜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거기서 짠다는 말씀이에요? 자산을 나누는 거죠. 국내 주식 얼마, 해외 주식 얼마, 국내 채권 얼마, 해외 채권 얼마, 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어터너티브 얼마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데 네.
직전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맞춰놨냐 하면은 5년 단위로 짜게 돼 있는데 네. 2025년까지 국내 주식 15%, 해외 주식 25% 이렇게 짜놨어요. 네. 일견 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2%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걸 담아놨다가는 나중에 지급 시기가 됐을 때 코끼리 연못이라래요. 뺄 수가 없어요. 빼고 싶어도. 연못 속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으면은 코끼리가 이 연못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항상 자산 운용을 듀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자산의 만기 구조에 맞게 배분을 하는 전략을 짜는데 이걸 5년 단위로 하는데 근데 작년에 사건이 생겼죠. 네. 국내 주식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비중이 그냥 늘어나 버렸어요. 강제로 또. 강제로. 네. 그러니까 이거 비중이 많아졌네. 최근에 국민연금의 원성을 자자하게 듣는 게 그렇죠. 동학개미가 열심히 밀어 올렸더니 국민연금이 도와주질 않아요. 열심히 던져요. 이게 바로 내 주머니인데. 네, 그래서 많이들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 주머니, 이게 내 노후 자금이고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 동학개미 운동을 펼쳤는데 네. 내가 지금 올리는 걸 내 노후 자금이 지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미래에 미래에 나가 부딪히고 네.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거는 합의가 됩니다. 왜 합의가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자산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운용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연금입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하에 5월 달에 이제 여는데 이제 어차피 늘어나니 지금 팔지 않고 나중에 비중 맞춰질 때 팔면 되잖아요. 자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사야 돼요. 네. 계속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3월 달이 그래서 이게 수급이 붕 떠요. 네. 이것도 5월 달이나 돼야 될 일이고 외국인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시브예요. 네. 뭐냐면 글로벌 그 펀드들도 예전엔 액티브 펀드가 많았어요. 펀드 매니저가 공격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인덱스로 다 해요. 지수 추종해. 그러니까 한국물은 정해져 있어요. 한국물 투자하는 건 얼마 이렇게. 네. 그러면 미국이 흔들리면 이머징으로 온다는 기대인데 지금 달러가 굉장히 약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머징으로 많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몰려와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생각해보면 보통 많이들 옮겨올 거라고 예상할 예전 건데. 환율만 보면 와야 돼요. 네네. 그런데 회복 속도가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 정도는 아니군요. 예. 펀더멘탈이 미국을 뛰어넘는 국가가 유럽이 약하죠. 일본이 약하죠. 이머징은 강한데 이머징은 선진 지수가 아니라서 지수가 틀려요. 그렇군요. 선진 지수는 선진 지수끼리, 이머징 지수는 이머징 지수끼리.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머징에 속해 있는데 이머징의 대장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예정돼 있으니까 네. 중국은 계속 비중이 늘리니까 요새 몇 년 새 MSCI 지수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뺀대?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이군요. 네. 7천억. 7,000원. 그게 MSCI 지수 조정하는 요거 뺀 거고 네. 거기에 엎어서 금리를 이제 또 얘기를 드려야 돼요. 자, 수급은 이렇고 두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 이야기요. 왜 금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 주식시장이 흔들릴까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산시장은 상대적이라고. 네. 지금까지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금리를 제로로 팍 눌러버리니까 자산이라고 생긴 건 주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만 다 돈을 빨아들였는데 금리가 오르네. 쭉 오르는 속도를 보니까 빠르네. 너무 가파르게. 코로나 이전에 미국채 10년물 기준금리가 1.55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하면 내가 뭘 해야지라는 바라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미국채 금리로 1.5%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어제 뭔 일이 있었냐면 네. 미국은 계속 부양을 한다래죠. 그 돈을 풀겠다. 그 돈을 푼다는 얘기는 채권을 찍겠다는 거죠. 네. 채권을 찍는다는 건 누구한테
응찰을 시켜야 돼요. 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우리 채권 살 사람 줄 서주세요라고 하고 이걸 공개 입찰이라고 합니다. 네. 공개 입찰을 하면 여태까지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어차피 돈을 은행에 둘 수는 없으니 채권을 산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요 하고 입찰이 잘 끝났는데 네. 어제는 응찰자가 없었어요. 어. 가만히 보니까 돈을 계속 찍어낼 것 같아요. 경기는 회복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음. 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금리 걱정하지 마라. 상당 기간 우리가 금리 안 올린다. 네네. 동결하겠다. 말로 했죠. 네. 연준은 말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돈을 더 찍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제 환호했는데 입찰을 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해서 금리가 1.6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장중에요. 예.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나만 몰랐나? 내가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게 트리거가 돼서 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채권 엄청 발행할 겁니다. 예정된 부양책은 지금 1조 9천억 달러를 또 한다래죠. 네. 좀 이따 3조 인프라 계획도 또 있어요. 그 모든 게 채권 발행이고 네. 이제는 사람들이 미국채를 금리는 오르면 자산 가격이 역예상관관계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예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샀는데 내가 산 금리보다 솟구쳐버리면 나는 채권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자마자 물려요. 사고 싶을까요? 아니요. 네.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을 압박하면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다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좀 지난 시간에 쪼개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쪼개보는 걸 다음 이슈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금 눌린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채권과 시장 그리고 유동성 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데이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니만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휘청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선은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무엇이 문제인지 박원재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오닉5 이야기입니다. 첫날 25,000대가 사전 계약됐다고 하는데 목표치를 하루 만에 달성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해한 거로 보면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해서 미 연준이 달래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과 반대로 연준이 말은 말이고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같은 경우 빠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든지 시장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엮여 있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이야기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 돈을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또 전기차 시장이 내려가고 테슬라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미국의 이제 나스닥도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내려가고 뭐 이런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앵커가 이제 많이 네. 인과관계에 대한 훈련이 됐어요. 정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 큰 줄기부터 잡으면 좋아요. 네.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출발점이 네. 자산 시장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주식, 채권, 커머더티. 세 가지로 합니다. 이게 부동산은 좀 별도로 봐요. 별도로요. 네. 이제 금융 자산으로만 보면 이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자산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로금리 하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제로금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대안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라는 건 신뢰가 돼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이 통화는 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 믿을 때 화폐가 되는 거지 이게 불신이 되면은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은 이 찍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니까 네. 인플레가 없는데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뭐 모잠비아나 이게 아프리카 이상한 나라에서 네네. 정권이 바뀌었고 통화를 찍었더니 뭐 그 과자 하나 먹는데 화폐를 리아가로 끌고 가면서 리아가에 실린 화폐로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그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그런 국가들 있죠. 네. 전후에 이런 일을 많이 겪죠. 독일 같은 경우가 1차 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죠. 그래서 유럽 국가는 이 통화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으로 본원 통화 발행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서 통화는 만능이라는 드디어 MTT까지 나왔어요. 네.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에서 돈은 찍어내서 쓰면 좋다라고 이제 이론적 배경을 집어넣어 줬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 부작용이 오는 거죠. 최근에 통화를 정말 많이 발행을 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후에 나올 텐데 네. 그냥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플레이션은 필연입니다.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온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그 속도를 회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회수하는 동안은 관계가 없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임계점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가치 없는 게 현금이에요. 현금, 네. 예, 현금은 정말 그 자체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그런 움직임이 커머더티 쪽에서 나타나죠. 요새 상품이라고 생긴 건 다 폭등을 합니다. 네. 구리를 포함해서 구리는 이제 경기 민감형이라고 해도 예전에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가 29개가 있어요. 네. 29개 모든 게 다 급등을 합니다. 곡물, 원자재 포함해서 모든 게 다 급등을 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비소 이런 것도 급등을 합니다. 원자재는 다 지금. 왜 그러냐면 돈, 화폐, 가치 저장 수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인데 그렇군요. 지금이 좀 그런 게 조금 보여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은 수급적인 일시 공백으로 인해서 좀 불안하다 그랬어요. 금리도 네. 오를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플레를 두 가지 가르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 네. 코스트 푸시는 나쁜 놈, 네. 디맨드 풀은 좋은 놈.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혼재돼서 같이 나타나요. 이게 양요인이 이제 다 있어요. 네. 처음에는 코스트 푸시로 알았어요. 이게 원가가 다 오르니까 상품가. 그래서 요새 그 상품가를 원가로 쓰는 것들은 가격 전가를 못하면 기업의 수지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하반기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백신 투여하고 하니까 회복이 되네. 그래서 기저율로 보면은 미국이 1사분기 성장률이 4.5%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3%예요. 네. 자, 금리 지금 1몇 프로에 놀라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이거 덮어버리면 금리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더 성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장이 더 이기잖아요. 주식은 성장이 못 따라가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가 상승형으로 올라갈 때는 성장은 없는데 네. 이건 아주 나빠요. 이러면 주식 못 올라갑니다. 네. 성장을 하면 견인을 해요. 디맨드를. 수요 견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한다는 건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소득이 생기면 뭔가 구매 욕구가 생기죠. 네. 마스크 벗고 나가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네. 이익이 좋아져요. 금리 0.5% 오르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돈을 못 벌면 이 금리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를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 국면은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코스트 푸시가 조금 약발을 받아서 이렇게 크래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조만간 디맨드 풀 이익이 더 센데라는 게 나오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언젠지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가격을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당장은 흐림, 네. 어쩌면 가끔 폭풍. 그렇지만 요거 조만간 멎을 거고 네.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지금은 립 서비스로만 하는데 그렇죠. 정말 큰일 나면 연준은 만능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네. 그런 YCC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은 최단금리, 그러니까 초단금리, 하루짜리 금리를 컨트롤해요. 하루에서 일주일짜리. 네. 요거 금리를 딱 낮추면 위에 금리가 알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죠. 그쵸. 위에 금리가. 네. 근데 이거 암만 낮춰도 안 올라가요. 그럼 이거 직매해버리면 돼요. 이걸 YCC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준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말로만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까지 품을 들이고 싶진 않은 거죠.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네. 거예요. 너무 많이 썼고 앞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가급적이면 구두 개입으로 끝내고 싶은데 시장은 복잡 계랄했잖아요. 연준 의장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다른 칼을 씁니다. 지금은 과도로 칼을 깎고 네. 시장이 거칠게 움직이면 칼을 뺍니다. 뽑을 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공백기가 있어요. 요 구간은 살짝 비켜나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부터 계속 현금화를 많이 얘기했어요. 네. 조금 현금을 빼놓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빼놓은 현금을 폭풍우 몰아치는 날 쓰십시오. 대체적으로 빼놓은 현금 폭풍우 몰아치는 날 못 씁니다. 겁나서. 네. 근데 그럴 때 써야 현금 빼놓은 힘이 발휘가 됩니다. 투자는 습관입니다. 남들이 험악하다랄 때 좀 매수하는 용기를 내고 남들이 환호할 때 좀 던져주고 그래서 자산 가격은 아주 쉽습니다. 남들이 달라라면 주세요. 남들이 던지면 받으세요. 요거 하면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죠. 심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남하고 같이 들어가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공포스러울 때 나 혼자 해야 이게 빛이 나지. 모두가 작년 연말처럼 달려들 때는 내가 굳이 안 사도 남들이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심리는 뭐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안 사면 더 빨리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비싼 줄 알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급하게 들어가지만 이러한 가격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오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평균 회귀를 합니다. 자산시장은 언제나 평균 회귀를 합니다.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고 많이 떨어지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 가치에 집중을 하고 그 본질 가치가 성장을 하는지 꼬꾸라지는지 그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투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같이 좀 시장이 흔들리고 최근에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꼭 가지셔야 할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말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이제 퍼졌을 때 주식시장이 마구 빠졌을 때 그때는 다들 너무 패닉 상태여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샀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샀어야 됐네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뭐 저희 배트맨을 시청을 계속 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원님 제가 요즘 운전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동차들도 보이고. 맞아요. 네. 운전대를 잡으니까 또 보이는 것들이 있던데 이 두 번째 이슈가 전기차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전기차를 나중에 사고 싶어서. 맞아요. 네. 나중에는 다 전기차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는 4월께 이제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 자동차죠. 아이오닉 5가 국내 자동차 역사에 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뭐 예약을 지금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한 것과 동시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아예 이 사전 예약 대수를 뛰어넘은 게 처음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사전 예약률을 기록했죠. 그러니까요. 네. 주변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전기차 뭐 아직 뭐 상용화 되려면 멀었고 나는 안 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이렇게 네, 예약을 많이 됐다고.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갖고 온 나비 효과예요. 당초에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건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예요. 산업지형으로 보면 가장 큰 산업이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인류 산업 중에 가장 큰 캐파가 자동차 산업이 됩니다. 추정컨대는 지금 자동차 산업은 한 1,000조 정도 봐요. 네.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 1,400조 보고 추정컨대 AI가 들어오는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오면 이 시장 연관 캐파를 일경을 봅니다. 일경 시장을 봐요. 일경이요. 네.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투자자는 눈을 번쩍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2010년 중반 때만 해도 테슬라가 처음에 테슬라의 모델은 이제 섹시예요. S, E, X, Y. 그래서 2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표 등록이 먼저 됐기 때문에 못해서 3으로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머스크가 참 뒷절에서 자기가 섹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 차의 모델을 섹시로 해서 처음에 테슬라 S부터 출발을 했어요. 스포츠카. 그래서 굉장히 그 고가의 매니아들만 할 수 있는 차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범용차를 내놓기 시작했죠. 이제 모델 Y가 그래서 범용의 끝판왕이고 결국 올해 25,000달러의 차를 내겠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대중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테슬라가 추구하는 건 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에 계속 얘기했지만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받습니다. $10,000 받아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네. 이제 기존의 내연차들은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오늘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eGMP 전용의 현대차에서 네.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자 이제 모든 자동차 업계가 할 겁니다. 이제는 합정연행에 들어가서 누구도 이 대열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오늘 기아차가 움직인 것도 애플하고 다시 한다며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었어요. 네. 어차피 애플은 기아차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는 정말 얘기했지만 폭스콘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을 만한 기계 산업은 이게 사람의 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과 직결이 돼요. 에러가 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끝납니다. 그렇죠. 천문학적인 소송이 들어가요. 그러면 엊그제 테슬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미 판매 대수가 몇백만 대가 돌아다니는 테슬라도 기계장치에서 생각지 못한 에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한남동에서 사고 나서 화재 때문에
사고가 있었죠. 인사사고. 네. 바깥에서 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문이 안 열려요. 아, 치명적이네요. 기계공학의 그런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생각을 못해서 치명적인 결함을 낸 겁니다. 기계공학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1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걸쳐서 많은 디바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공학과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자율주행이니까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여태까지 이 중앙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MCU, 그 창문 여는 것 따로, 브레이크 잡는 것 따로, 뭐 윈도우 브러시 따로 다 각각 했는데 순수하게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면 아키텍처를 아예 중앙 컨트롤로 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한 차가 테슬라밖에 없었는데 네. 현대차가 이제 그걸 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무한하게 커지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요. 이제 다 출발선상에 있어요. 내연기관 차에서는 현대 기아차는 탑 타이어가 아니었어요. 1등 차가 아니었어요. 2등 차나 3등 선두였어요. 이제 전기차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시장이 앞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할 텐데 네. 이번 사전 예약 대수가 잘 돼서 만약에 현기차가 eGMP가 잘 돼서 시리즈로 계속 잘 나온다면 네. 현대차의 가치는 제법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봐야 돼요. 테슬라가 50만 대 팔아서 시가총액이 800조, 900조 찍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지금 50조예요. 싸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싸네요. 그래서 이 산업이 커지는 산업 속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합정 연행이 일어날 텐데 네.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기술 우위는 뭐가 있는지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열심히 서칭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누가 1등 할지 모르는데 네. 투자자는 예민하게 그 바람을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게 자기 일만 해서 그래요. 그렇죠. 투자자는 비교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전기차를 몰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이제 판은 좀 바뀐 것 같네요. 전기차로 시장이 좀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장 움직인 업종으로는 그럼 어디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움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해운 쪽 몇 개 하고 네. 뭐 원자재 커머더티 쪽 몇 개 하고 자동차 쪽이 요새 좀 움직였어요 오늘. 네, 상승 어려운 종목은 장에. 몇 개 없었잖아요. 예, 그죠? 몇 개 없는 중에 네네.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쭉 몇 개가 올라갔는데 네. 그 몇면이 다 뭐냐면 전기 자동차 부품을 대는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벼워야 돼요. 아, 그런가요? 무게가 중요하군요. 왜냐하면 배터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용량을 한 번 충전해서 얼마를 간대 딱 전기차를 보세요. 네. 한 번 충전에 얼마 간다고 이게 항상 비교의 잣대예요. 그러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를 갈라내면 무거운 걸 옮기는 게 많이 갈까요? 가벼운 걸 옮기는 게 많이 갈까요? 가벼운 거. 가벼워야 네. 돼요. 그래서 무게군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 부품이 요새 시장에서 떠요. 예전에는 일부러 하중을 무겁게 했어요. 제가 듣기로도 네. 원래 내연기관차는 네. 무거워야 무겁게 묵직하게 그게 회장님 이런 맛이 차라고. 있지. 네. 그래서 그 니르주는 하중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맞아요. 우리 차가 이렇게 무거워요. 회장님 차들이 이렇게 그래서 중후한 이제 느낌으로. 그러면 중후하게 딱 그러면 이제 그걸 쇼바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네네. 이제 안에서는 딱 편안하고 그렇죠. 밖에서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묵직한 게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좋았던 건데
전기차 시대로 가면 무거움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도로방지법 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아, 그래요? 과속방지턱. 근데 배터리는 차 바닥에 배터리를 깔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지턱을 넘다가 혹시나 배터리에 자꾸 부딪히면 부딪혀요. 네. 예, 그래서 뭐 한 발 걸기, 세로 걸기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 네. 바뀌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아, 그럼 도로도 다시 다 깔아야 되나요? 이게 높고 해서 만약에 이게 충격받으면 네. 이번에 화재 났듯이 네. 이게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안에 잘 돼 있는데 격실로 네네. 해가지고 이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크랙이 나요. 네. 그럼 불 납니다.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조건 전제 조건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 찍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내리 찍을 테니까. 차량 경량화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차량 경량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대체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를 좀 가볍게 소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 공간이 이제 전혀 달라져요. 네. 이제 엔진부가 드러내게 되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죠. 오, 굉장히 쾌적하겠네요. 넓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젠 CC라는 게 없죠. 왜냐면 내연기관 때나 CC가 중요했지. 이제 전기차로 가면 그냥 모다예요. 근데 모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모다는 출력 속도가 최대치죠. 네. 이게 뭐 모타 돌리는 속도로 가면은 제트기예요. 제트기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기를 씁니다. 전기차는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감속기를 써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변속기를 갖다 놓으면은 작은 출력으로도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전기차에도 변속기가 지금 기술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변속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어 바꾸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왜 건가요? 그러냐면 연료를 그냥 모터를 왱 하고 돌리면 쭉 일바따로 나가니까 네. 이 속도를 그대로 갔다가는 차가 로켓처럼 튀어나가요. 그렇죠. 네, 사고 나겠네요. 그래서 모터 옆에 감속기를 달아서 출력을 일정 이상 못하게 출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한 번 충전에 몇 킬로. 그런데 출력을 왕창 높여놓고 또 줄여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을 조금만 줄여두고 변속기로 돌리면 훨씬 배터리를 오래 쓰겠죠. 네. 이게 다 기계공학인데 어쨌든 전기차로 가면은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못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밸류단을 쭉 펼쳐보시고 그동안의 자동차 부품업은 힘들었어요. 완성차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같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볕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군요.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한 뭐 10년, 20년 이런 플랜이니까 잘 보시면은 아마 좋은 투자의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 도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바뀌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이는 업종으로는 또 어느 부분을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커머더티를 봐야 돼요. 요새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보통 슈퍼자가 들어가면은요. 10년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에 한 번. 네. 그냥 사이클은 소사이클은 사이클이래요. 네네. 2, 3년에 한 번 가는 걸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요걸 키친 파동 네. 이라래요. 근데 이제 주글라 파동이 이제 슈퍼인데 요 네. 10년 파동이에요. 10년 정도. 예, 네. 10년 파동을 겪는 걸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는데 요새 원자재가 폭등하는 게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구리라든지. 구리. 네. 그다음에 뭐 요새 음식료, 곡물, 옥수수, 밀, 전분 다 오릅니다. 요새 마트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 둘 그때 제가 음식료 얘기할 때 얘기했죠. 가격 네. 정가가 되면 좋은 거고 가격 정가가 안 되면 네. 원가만 올라가고 재미없어요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요새 이제 음식료 보면 그걸 잘 봐야 돼요. 가격 정가가 되는 구조인지 가격 정가가 어려운 구조인지. 이렇게 독점 이런 거는 가격 정가를 잘 못해요. 그렇죠. 밀가루, 전분 뭐 이런 거는
원가를 수용할 때까지 수용하라고 이제 가격 결정권자한테 승인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구조는 좀 어렵고 소비자 뭐 같은 거 음료 이런 것들은 가격 정가가 비교적 잘 돼요. 그다음에 뭐 비비고 이런 것들도 비교적 그냥 뭐 대충 눈치 봐서 올리고 아니면 중량을 확 줄여버리거나. 아, 저같이 이제 사 먹는 소비자들은 네. 바로바로 그- 아는데. 딱 보면은 요새 뭐 저 아이스크림 보면 네. 좀 웃기지 않아요? 예전 크기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니, 제가 성인이 돼서 네. 더 적게 느껴지는 건지. 엄청 줄였잖아요. 중량을. 그쵸? 객관적으로 줄어든 예전에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나 딱 뽑으면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들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제가 어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군요. 요새는 두 번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맞아요. 왜냐면 가격 올리기가 힘드니까 중량을 줘버리고 과자도 포장지만 이렇게 크지 안에 딱 뜯어보면 다행입니다. 네. 예전에 저는 비스켓이 이렇게 요랬나 하고 정말 표시날 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제 양이 는 줄 알고. 네. 아마 걱정됩니다. 커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 가격 전가를 봐야 돼요. 가격 전가력이 있는데 어쨌든 원자재는 올라가잖아요. 원자재는 올라가. 그럼 네. 원자재를 다루는 업종은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면 꽤 길게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시장을 보시면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주식들을 이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뭐 큰 게 아니고 네. 이런 것도 트렌드니까 이런 트렌드를 잡아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시면 또 적절한 하반기에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가격 전가가 잘 되는 업종들이나 제품을 좀 눈여겨보면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마지막 코너는 이제 한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뭔가요, 위원님? 커머더티와 산업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도 네. 하고 인프라 산업 소재도 되고 이런 기업을 갖고 왔는데 네. LS입니다. LS라는 기업은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요. 네, 지주회사라 하면 이제 사업회사를 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가 잘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인 이제 거죠? 지주회사는 이제 순환출자 구조로 쭉 돼 있는 거를 네. 이렇게 하면은 자본의 책임을 못 지잖아. 그래서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다 지주회사 전환을 시켜놨어요. 네. 대개 국내 그룹은 다 지주회사 전환이 돼 있고 현대차 그룹만 아직 지주회사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주회사를 뭐 올해 내에 마무리를 져야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고 네. LS는 이제 LS 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지주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밑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네. 살짝 볼게요. 네. LS 전선이 있고요. LS IND라고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네.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MS 엠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MS 글로벌 이렇게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핫한 게 이게 구리 관련이니까 이제 구리 관련도 이제 엠트론에서 하고 있고 LS 전선 같은 경우가 매출이 가장 큰데 이게 해적 케이블을 해요. 아, 해적 케이블이요? 해적 케이블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는데 그게 뭐 돈을 많이 버나요? 많이 벌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아주 저인망 싹쓸이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 해상 풍력이 많이 늘 거라는 얘기는 들었죠. 네네. 원래는 해저 케이블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있는? 바다 밑으로 아. 케이블을 깔아서 통신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했었는데 네네. 영국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영국과 유럽 대륙간 바다 속에 이 해저 케이블이 다 들어가요. 음. 근데 이게
요런 구간만 하다가 이제 그거 웬만큼 다 깔아놨어요, 인프라를. 네. 그래갖고 이제 교체 수요 뭐 이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해상풍력이 요새 뜨잖아요. 그렇죠. 풍력 관련주들. 그럼 해상풍력은 이제 플로팅 방식이 있고 이제 근화는 이제 밑에다가 볼대를 그러니까 수심 50m까지는 근화에서 그냥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타워 위에 하는 게 CS 윈드고 아래가 상황 MNT가 지지대를 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럼 바닷속에서 전기가 발생되면 이걸 뭘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저 케이블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선이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가격 전가가 된다니까요. 아, 네. 이 회사가 멍청하지 않습니까? 이 독점이기 때문에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전가하기 좋은 핑계가 돼요. 그렇군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원가 오르는 거. 네네. 그러면 가격 측정할 때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가공인부를 더 붙여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올리고 싶었는데 핑계 삼아서 더 올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원자재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요처에서 이거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독점 기업인데 네. 가격 오르는 거 뻔히 아는데 나 그 가격에 못 받겠는데 그럼 안 주면 돼요. 그렇군요. 여기밖에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플로팅 방식은 먼 거리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더 불겠죠. 네. 효율이 더 나겠죠. 그러니까 멀리 띄워서 바다 위에 플로팅 풍력 타워를 바다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해저 케이블이 더 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걸 LS 전선이 하는데 LS 전선은 비상장이에요. 네. 이게 세계 3대 케이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직접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LS에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뭐 엠트론 동하는 것도 하고 구리,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도 하고 그 전력에 관련된 것도 일렉트릭 사업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나 풍력이나 신재생 들어가면 전력 인프라 산업이 엄청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력이 전력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 지금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도시까지 송전탑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게 전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힘있게 보내야 되니까 고압 전류를 보내요. 이걸 교류로 보냅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이걸 직류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게 컨버터예요. 어댑터들.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변전소, 변압소 거치면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집중 발전 방식보다는 신재생은 분산형이에요. 도시 내 건물에다가 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여기에 전력 설비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송전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송전탑이 매일 민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생긴다고 하면. 아니 우리 동네에 저 철탑 저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결사반대 막 다 그렇죠. 누워 있고 네. 보상금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송전탑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재생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분산형으로 가는데 네. 분산형으로 가면 이렇게 전력 계통의 소요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LS 일렉트로닉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엠트론에서는 이제 트랙터, 사출기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빨리 가격을 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LS가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좋다. 근데 지금까지는 성장이 없는 줄 알고 되게 쌌어요. 네. PBR을 못 받았어요. PBR이 0.7배예요. 지금도. 포워드 프로 10배. 싸다는 얘기. 앞으로 성장인데 이게 지금까지 쌌던 거는 성장이 없다고 봤는데 네. 이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 DC를 할 게 아니라 할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 PBR 1배만 해도 이거 10만 원 갑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시장이 안 좋잖아요. 6만 7천 원에서 6만 9천 원 사이 잡고 목표가 10만 원 보고 손절가를 5만 9천 원 잡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전선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LS 전선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으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 LS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원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내용 전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